Dubro Suspicion Files. (1937년 2월) 경성입니다.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파출소 문을 그냥 박차고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외침 딱 한마디에 정말 그 일제강점기 조선 땅 밑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하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백백교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그냥 사이비 종교 사건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300구가 넘는 유골과 함께 파헤쳐전 말 그대로 한 시대의 비극이었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들이 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홀리고 모든 걸 빼앗았는지 그 거대한 악의 기원부터 아주 기이한 최후까지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자료들을 다시 볼 때마다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이 모든 비극이 백도교라는 아버지의 종교에서 아들인 백백교로 이게 그대로 대물림됐다는 거. 아, 대물림이요? 네, 심지어 더 잔혹하게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마치 독버섯 포자가 날아가서 더 음습한 곳에서 더 거대한 외물로 자라난 것 같달까요? 와, 악의 뿌리가 어떻게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됐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의 대물림이라니 시작부터 섬뜩한데요. 그럼 그 뿌리,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자료를 보면 동학동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의 후예를 사칭한 전정훈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전정훈.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종말론하고 구원 판매. 종말론과 구원 판매. 네, 시기가 1900년대 초반, 나라를 막 빼앗긴 직후잖아요. 사회 전체가 뭐랄까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죠. 전정훈은 바로 그 지적을 파고든 거예요. 아, 그 불안 심리. 곧 세상에 큰 홍수와 역병이 닥쳐서 인류가 멸망한다. 하지만 나를 따르면 시화라는 지상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퍼뜨린 거죠.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오히려 그런 비현실적인 약속이 더 달콤하게 들렸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당장 내일의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도 사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공포가 만연했을 때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아, 신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근데 저희가 보는 이 자료들을 보면 이미 이때부터 단순한 종교 사기를 넘어서는 끔찍한 범죄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1919년에 전정훈이 사망할 당시 거느린 첩이 60여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거의 뭐 군벌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게 그냥 조직의 기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자기 첩 4명과 교리를 의심하던 신도 일가족 8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전력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미 그때부터 살인이. 네, 이건 나중에 아들 전용해가 벌일 끔찍한 살인극의 완벽한 예행 연습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백백교의 대규모 살인, 착취 이런 시스템은 이미 아버지 대에서 완성된 원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형을 만든 아버지가 죽고 교단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강했던 교주가 사라졌으면 조직이 와해될 법도 한데요. 핵심 간부들이 교주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아, 숨겼군요. 네, 조직 붕괴를 막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요. 전정훈 시신을 비밀리에 안매장하고는 교주님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신도들을 속인 거죠. 그 뒤에서 그의 세 아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후계 다툼이 벌어집니다. 결국 교단이 3조각으로 쪼개져요. 3조각으로요? 네, 장남은 인천교, 삼남은 도화교,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차남 전용에다 백백교를 만들면서 독립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드디어 백백교라는 이름이 나오는군요.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의 흰 것으로 온 세상을 희게 한다. 이런 뜻이라던데? 겉보기엔 굉장히 순수해 보여요. 그게 바로 전용해의 교활함이죠. 표면적으로는 순결, 광명 이런 걸 내세웠지만 실상은 교주 전용해라는 절대자 한 사람한테 모든 신도가 맹목적으로 복종해서 모든 걸 다 바쳐라. 네, 하얀 마음, 즉 영혼, 재산, 육체까지 모든 걸 바치라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논리였어요. 심지어 백백백백이에 이
이런 의미 없는 주문을 밤새도록 반복하게 시켰대요. 그걸 왜요? 신도들을 집단 최면 비슷한,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 그렇게 사람들 영혼을 장악한 전용회가 노골적으로 요구한 게 딱 두 가지였다고 나오네요. 네, 바로 돈과 딸. 맞아요. 아주 직설적이로 탐욕스러웠죠. 곧 백백교의 세상이 온다. 헌금한 액수에 비례해서 영의정, 좌의정 같은 관직을 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홀렸어요. 식민지 백성들이 겪는 그 뒤틀린 신분 상승 욕구를 정확히 파고든 거네요. 정확히 간파한 거죠. 현실에선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돈보다 더 끔찍한 건 역시 신의 여라고 불렸던 여성들의 운명이었어요. 자료에 읽는 내내 이 부분이 가장 참담했습니다. 맞아요. 전용에는 신도들한테 구원받고 싶느냐? 그럼 너의 가장 귀한 것, 너의 딸을 신의 아들인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쇠뇌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그 말을 믿은 부모들이 진짜로 자기 딸들을 교주한테 데려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대체 뭘까요?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딸 하나 희생하는 것쯤은 괜찮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쇠뇌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겠죠. 그렇게 받쳐진 여성들은 네, 수십 명의 여성들은 전용회의 성놀이개가 됐고요. 더 잔혹한 건 그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이나 자기가 거느린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요? 네, 신의 아들에겐 핏줄이 필요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가차없이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부엉이 부대라는 무시무시한 존재 때문이었더라고요. 아, 병력사. 네, 병력사. 공식 명칭은 병력사, 필릭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는 사자라는 뜻이죠. 이름부터가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전용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말 그대로 살인 전담 조직이었어요. 교리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도망치려는 자, 재산을 다 뺏겨서 쓸모가 없어진 자들. 비밀을 아는 여성들도 포함해서요. 네, 비밀을 알게 된 여성들까지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특히 그 오살 원칙이라는 걸 보고는 정말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12촌까지 찾아내서 씨를 말려라. 이건 그냥 공포 그 자체로 조직을 통제한 거죠. 맞아요. 물리적인 감금을 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인 감옥을 만든 거예요. 설령 내가 도망쳐도 내 가족, 친척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배신할 엄두를 내겠어요. 절대 못하죠. 살해 방식마저도 너무 기만적이고 잔인했어요. 네, 너를 위해 특별 기도를 올려주겠다고 으슥한 산으로 데려가서는 눈을 감게 하고 기도 중에 절대 눈 뜨면 안 된다. 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속여서 눈을 감게 한 뒤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피해자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믿었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이죠. 그런데 이 거대하고 잔혹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게 경찰의 수사나 내부 고발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청년이었다는 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같아요. 맞아요. 유곤용. 이 사건의 모든 흐름을 바꾼 영웅적인 인물이죠. 네, 유곤용. 황해도 회주에서 꽤 부유한 약재상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급기야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동생마저 교주에게 첩으로 바치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군요. 네,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계획하죠. 그 계획이 정말 되담하더라고요. 교단에 완전히 심취한 척 위장해서 접근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재산에 마저 바치겠다. 이걸 미끼로 교주를 경성으로 유인하잖아요. 맞아요. 왕십리 아지트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청병 37년 2월 16일 전용회가 탐욕스러운 얼굴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유골룡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내 동생을 돌려내라. 네, 외치면서 미리 숨겨둔 몽둥이를 들고 교주랑 그 호위하던 간부들한테 달려들었어요.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로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죽음을 각오한 한 사람의 기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장한 병력사 간부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서 당황했어요. 필사적인 싸움 끝에 전용의 일당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고 유골룡은 그들을 쫓다가 곧장 근처 파추스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외친 거죠. 사이비 교주 전용회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었다. 네, 그 용기 있는 신고 하나가
거대한 악의 제국에 균열을 낸 첫 번째 망치질이 된 겁니다. 유골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니까 체포된 간부들의 배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군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들이 이 사건에 투입됐어요. 아, 전문가들이 투입됐네요. 네,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니까 간부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기들 살인 실적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참모격인 이경득은 나는 167명을 죽였다. 행동대장 문봉조는 나는 127명이다. 세상에. 이 사람들 자백만 합쳐도 400명이 훌쩍 넘는 숫자였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들에게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요? 네,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작된 시신 발굴, 자료에 실린 당시 신문기사 사진들을 보면 정말 현장이 아비규환이었더군요. 네, 경기도 양평, 가평 일대 야산을 파기 시작하자 땅속에서 하얀 소복 입은 시신들이 그냥 엉겨붙은 채로 쏟아져 나왔어요. 갓난아기를 업은 채 죽은 어머니, 한 구덩이에서 함께 발견된 일가족, 공식적으로 수습된 유골만 300구가 넘었고요. 미처 수습되지 못한 시신까지 합하면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당시 사회가 받았을 충격이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언론은 연일 호해를 발행하면서 세계 범죄 사상 전무후무한 대살육, 살인 마굴의 전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죠. 조선 전체가 이 하얀 지옥의 실체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정점, 교주 전용에는 어떻게 됐나요?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이 죽음에도 의문점이 많았다고요? 네, 경기도 양평 용문산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했고 특히 얼굴 부분이 아주 심하게 훼손돼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어요. 얼굴이 훼손됐다. 네, 경찰은 옷차림하고 아들 진술을 토대로 전용해가 음독 자살한 걸로 서둘러 결론을 내렸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죠. 교단 비자금을 노린 측근에 의한 타살설, 심지어는 대역설까지 나왔죠. 맞아요. 자신과 비슷한 체구의 신도를 죽여놓고 도주했다는 대역설까지 나왔어요. 근데 일제경찰이 어쩐 일인지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일제경찰이 전용의 시신에서 머리를 잘라내서 포르말린 병에 담아 보관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롬브로소의 범죄 인류학이라는 사이비 과학 이론이 있었어요. 범죄 윤리학이요? 네, 이탈리아 범죄학자 롬브로소가 주장한 건데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광대뼈가 튀어나오는 등 특유의 두개골 형태를 가진다는 내용이었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시엔 꽤 영향력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전용해의 머리를 범죄형 두개골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범죄 연구 목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아주 악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보아라, 이 흉악범, 전용해의 두개골이 바로 너희 조선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너희는 생물학적으로 미개해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지배가 필요하다. 와, 이런 식의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한 개인의 범죄를 조선인 전체의 특성으로 왜곡하고 낙인 찍으려고 한 거죠. 한 인간의 비극을 넘어서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머리가 해방 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속 보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밤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 눈을 뜬다, 온갖 괴담의 근원지가 되다가 2011년에야 화장이 됐다고요. 무려 74년 만에 사건의 물리적인 종지부가 찍힌 셈이죠. 네.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엽기적인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얀 지옥에 빠져들었는지를 봐야 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 네. 1930년대 식민지 백성들이 겪었던 극심한 경제적 수탈과 정신적 공황 상태. 이게 바로 비극의 토양이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은 곧 망하고 우리만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교리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겠네요. 그렇죠. 절망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빈틈을 악이 파고든 거군요. 그리고 이 백백교의 모습이 저희가 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놀랍게도 현대의 다른 사건들과 소름 돋게 닮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주 신격화, 재산 착취, 성착취, 폐쇄적인 집단 생활, 이탈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이 모든 요소들이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여러 사이비 종교 사건에서 이름만 바꾼 채 반복돼요.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 네. 종말론과 의문의 집단 변사로 끝난 오대양 사건, 그리고 교주의 성착취 메커니즘이 전용해의 신해녀 시스템과 판박이처럼 닮은 JMS 사태까지. 정말 그렇네요. 백백교는 한국형 사이비 종교 범죄의 거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발의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시대의 절망과 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결코 박제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만약 유공룡이라는 한 개인의 목숨을 건 분노와 용기가 없었다면 저 하얀 지옥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그리고 2011년까지 유리병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전용해의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한 악인의 엽기적인 최후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우리 역사 어딘가에 남아있는 상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